네, 안녕하십니까. 양수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6장 감사와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사 내부에서 회사의 재산 상태나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사하는 필수적 기관이고 상설적 기관입니다. 상설적 기관인 점에서 뒤에 검사인이 있는데 검사인은 상설적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구별이 됩니다. 주식회사의 구성을 보면 주주총회가 있고 대표이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가 있게 되는데 주주총회는 업무 집행에 대해서 이제 의결하는 기관이고 대표이사는 업무 집행하는 기관이죠. 또 감사는 그 업무 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인데 마치 이제 상권 분립된 것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근대적 의미의 이런 상권 분립이 구현된 형태를 이제 주식회사가 갖게 되는 거죠. 감사의 선임 및 종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감사는 주주총회 보통 결의에 의해서 선임이 됩니다. 이제 이 경우 일정한 이제 의결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의 총수 3%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한 주식에 관하여 감사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주주는 대주주죠. 대주주가 감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감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 회사의 재산 상태나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사하는데 많은 제한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그 일정한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전체 주식이 아니라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감사 선임은 주주총회 선임 결의 후에 피선임자가 동의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피선임자와 회사 간의 임용계약 여부는 감사의 지위 발생과 관련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건 대법원 재판관이 다 모여가지고 대법관들이 다 모여서 판단한 판결이죠. 그만큼 이제 중요한 판결이라는 거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사 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의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 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상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 이사 감사의 선임이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면 법문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사의 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 파트는 결국 이 대법원의 설명은 뭐냐면 결국 상법의 규정을 보면 그 이사 감사를 선임하는 것은 주주총회가 선임하는 것이지 대표이사가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법문상 그렇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상법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이사에 대해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이사의 지위는 단체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이사로 선임된 사람과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 기초하는 것은 아니다. 단체법적 성질, 즉 주식회사가 주주는 뭐 1인 주주도 있지만 보통 여러 주주들이 도 구성되어 있죠. 이게 그 주주들, 이 단체 주주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주주를 감안해야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한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는
주주들이 경영진을 고취하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사 선임 결의에도 불구하고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에 청약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게 되면 주주로서는 효과적인 구체책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제 이사에 대해서 봤고요. 한편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며 회사와 감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사에 관한 상법 규정이 다수 준용되는데 이사의 선임과 달리 특히 감사의 선임에 대해서는 아까 봤던 상법 제409조 2항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 선임 결의에도 불구하고 즉 주주총회에서 선임 결의를 했는데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에 청약을 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제 대표이사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는 거죠. 아니하여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면 위 조항에서 감사 선임에 관하여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취지가 몰각되어 부당하다. 몰각은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사의 직무 집행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는 감사의 취임 여부를 감사 대상이죠 대표이사가. 대상인 대표이사에 맡기는 것이 단체법의 성질을 비추어 보아도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것도 없다. 결론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 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 감사될 사람의 승낙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이제 이사나 감사를 뽑자고 이제 결의하면 대표이사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사와 감사의 지위는 그때부터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중요한 판례니까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이 판례 본문을 한번 뽑아서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의 자격은 제한이 없으나 정관의 규정에 그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해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게 되는데 감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종임입니다. 네, 이 종임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감사가 그만둔다는 거죠. 감사와 회사의 관계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위임 관계다. 즉 이제 업무를 맡겨놓은 관계죠. 회사가 감사한테 아까 그 일정한 회사의 뭐 재산 상태나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사하도록 맡겨진 그 위임 관계인데 이 위임 관계가 끝나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이사와 같습니다. 즉 이제 감사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또 해임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랑 다른 점이 감사는 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감사는 감사의 역할 때문에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감사가 이제 그 자기가 아무 이유 없이 그 해임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조주총회 결의에 의해 감사를 해임할 때에는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뭐냐, 정당한 사유가 뭐냐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 판례는 그러니까 주주랑 감사 사이의 불화, 이런 그 단순한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것은 감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감사로서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감사로서 직무 수행 능력에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같이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단순히 그 주관적 신뢰관계가 상실됐다 이것만으로 해임에 한 경우에는 감사가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감사의 선임 및 종임은 등기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의 인원수와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인원수 및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업무의 성질상 감사는 자연인의 하나고 법인은 제외된다. 반대 견해도 있긴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법인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견해가 있지만 다수의 견해는 업무의 성질이 봐서는 법인이 아니라 자연인의 하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이사와는 달리 수인의 감사가 있는 경우에도 회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건 아니죠. 여러 명이 있는 감사위원회는 뭐 별개로 이제 감사는 단독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상장회사에 대해서 다음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한번 그 교재를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기 및 보수를 보겠습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계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시까지입니다. 이 임기는 정관이나 주총의 결의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년이 끝나고 다시 중임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감사의 보수는 그 이사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서 감사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권한을 보겠습니다. 감사는 우선 보면 업무 감사권, 회계 감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와 이사회 주주총회 관련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관련한 권한이 있습니다. 우선 업무 감사권과 회계 감사권을 보겠습니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를 감사하고 언제든지 이사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업무 감사권과 회계 감사권인 거죠.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사는 이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해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 판단의 재량권을 들어 감사 의무를 면할 수는 없고 회사의 감사 직무 규정에서 최종 결정자의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전 감사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에게 그와 같은 사전 감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결재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거나 이사의 임의적인 업무 처리로 인하여 감사 사항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감사의 이제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의미인 거죠. 이 내용은. 그러면 감사가 이 판단할 때 적법성 여부, 이제 법에 위배됐는지 여부만 감사하느냐, 이사가 이제 법에 위배된 여부만을 판단하느냐, 아니면 이사의 업무 집행이 타당한가, 법에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타당성이 없다, 이런 것까지 감사하느냐가 이제 의견이 나누어지는데, 이사의 그 업무 집행의 적법성, 법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넘어서 이사의 업무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까지 판단하게 되면 감사가 이제 그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감사의 범위는 적법성을 판단하는 범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업무 감사권과 회계 감사권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사회, 주주총회 관련한 권한을 보겠습니다. 이사의 출석 및 의견 제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에 소집하는 경우 그 소집 통지를 감사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에게 이제 이렇게 소집 통지를 발송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감사에게 소집 통지가 발송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사회 결의 자체가 하자가 있느냐? 그래서 결의가 무효냐? 이런 그 견해 대립이 있지만, 보통은 뭐 이사회 결의 자체에 하자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경우도 소집 통지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 자체가 그것만으로 결의를 무효로 만들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이때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소집하지 않는 경우 감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네, 보고 요구권, 보고 요구 및 조사권이 있습니다.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소송 관련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거, 서로 간에 이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게 됩니다. 이사가 여기서 만약에 회사를 대표하게 되면 공정한 소 제기가 재판 진행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감사가 그 소에 관해서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수주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대표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감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이사 책임이 문제가 되니까요. 만일 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제 자회사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조사권입니다. 간단히 그냥 보겠습니다. 보호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한 이러한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외에 이제 각종의 소 제기권이 있습니다. 감사는 회사 설립 무효의소,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소, 신주 발행 무효의소, 감자 무효의소, 합병 무효의소, 분할 및 분할 합병 무효의소 등의 각종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 관련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살펴봤던 그 권한, 업무 감사권, 회계 감사권, 또 이사회 주주총회 관련한 권한으로 의견 진술을 하거나 소집 청구를 하거나 보고 요구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소송 관련 권한으로 이제 회사 대표권, 자회사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조사권, 각종 소재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를 살펴보겠는데요. 의무는 이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또 주주총회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의무가 있고, 이사회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고, 감사록 작성 의무가 있고, 감사보고 작성 의무, 유지청구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량 관리자의 의무인데요. 감사와 회사는 위임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사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제 각書한번 보면, 감사는 이사와 달리 이사와 이해관계가 충돌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업피지 의무,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앞에서 이런 내용 의무들을 살펴봤는데, 이런 의무들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례를 보면, 판례는 감사의 구체적인 주의 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회사의 종류나 규모, 업종, 지배구조, 내부 통제 시스템, 재정 상태, 법령상 규제의 정도, 감사 개개인의 능력과 경력, 근무 여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이 어렵더라도 감사의 의무는 확대될 수도 있고, 그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감사의 의무가 아,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될 수도 있고 또 확대된 만큼 책임도 더 져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2006-82601 판결 한번 보겠습니다. 요 앞의 내용은 아까 봤던 내용이고요. 자, 보면 감사가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이사의 업무 집행 전반을 감사할 권한을 갖는 등 상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 상장 기업에서 일부 임직원의 전횡이 방치되거나 주요한 재무 정보에 대한 감사의 접근이 조직적 지속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감사의 주요 의무가 이게 내가 어, 주요한 정보를 못 보기 때문에 감사의 주의 의무가 경감된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근데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격히 가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지게 된다는 거죠. 예, 이거 줄여가지고 이제 선관주의 의무라고도 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주주총회에 대한 의견 진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회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또 이사회에 대한 보고 의무도 지고 있습니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 또는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해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지라는 건 중지의 의미죠. 이게 의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감사록의 작성 의무죠.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해야 되고 감사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 날인,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감사 보고서 작성 의무가 있는데요. 이사는 정기총회 회의를 6주간 전에 재무제표의 작성 및 영업보고서의 작성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감사는 이 서류를 받는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감사는 감사보고서에 그 뜻과 이유를 기재해야 됩니다. 유지 청구 의무가 있는데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유지 청구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지하는 의무죠. 중지 청구를 하는 의무를 얘기합니다. 비밀 누설 금지 의무. 감사는 재임 중에나 퇴임, 재임할 때 상당한 그 회사의 비밀, 영업상 기밀을 많이 알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밀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책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일정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 감사가 일정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 임무를 제대로 못한 때에는 게을리할 때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고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데는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제 판례 하나를 보겠는데요. 2006-82601 판결입니다. 네. 주식회사의 감사가 실질적으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줌으로써
회사의 이사로 하여금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그와 같은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감사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뭐 그냥 봐도 상식적으로 감사가 감사 업무를 못해서 이거를 이라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죠. 내용을 더 보면 주식회사의 감사가 감사로서 결산과 관련된 업무 자체를 수행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제표 등이 허위로 기재됐다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문제는 분식 결산이 쉽게 발견한 것이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니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모르는 걸 중과실이라고 하는데,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아내 이사가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다는 등 중대한 과실을 추단할 만한,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그 추측해서 추측할 단서가 있을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고, 분식결산이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감사가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사실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감사에게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발견할 수 있을 경우에 분식결산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 아래의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나중에 요 내용은 또 이제 또 공부가 좀 더 되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소멸시효 어떤 권리든 간에 소멸시효가 소멸되는 기간이 다 있죠. 뭐 예를 들면 검찰 같은 경우 검사가 이제 공소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소시효가 있고 민법에 소멸시효가 있는데 그 소멸시효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민법 불법행위는 이제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있는 날로부터 10년인데 안 날로부터 1년이 이제 단기잖아요.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적용되질 여지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공부가 더 되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감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이제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제 감사 대신에 감사랑 가름해서 감사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름하기 때문에 감사를 둘 수가 없죠. 그리고 상장법인 중 법령이 규정하는 규모에 달하는 법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예, 이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이제 운영을 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제 미국 제도를 1999년 상법 개정하면서 받아들였는데요.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여러 가지 감사위원회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한번 감사위원회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제 3명의 이사로 구성되고 그 중에 이제 사회이사가 위원회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야 됩니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해야 되고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감사랑 동일하죠. 감사위원회의 위원회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 결의로 하여야 합니다. 예, 자격 및 임기입니다. 감사위원회 자격은 이사의
이사회의 이사회 내 위원회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자격은 이사와 동일합니다. 이사 중에 감사위원이 이사 중에 감사위원이 선임되기 때문이죠. 감사위원회 임기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정관에 이해가는 규정이 있으면 정관에 따르고 정관이 없으면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위원회 선임과 종임입니다. 선임과 종임은 마찬가지로 이사와 동일합니다. 다만 비상장 회사와 상장 회사 중 자산 총액이 일정 금액 미만의 회사는 감사위원회 선임을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이사 총수의 과반수 결의로 선임한다. 이런 게 있고요. 요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권한과 의무를 보겠습니다. 감사위원은 감사와 마찬가지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해서 번복할 수 없습니다. 강력하죠.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유사하죠. 감사랑 똑같은 의무죠. 책임 규정도 감사위원회도 책임 규정이 있는데 감사의 책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이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연대하여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상법상 의무 또는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정한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고의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례 내용은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금융기관의 감사위원이 이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개별 대출에 대한 감사를 함에 있어 통상의 감사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재반규정 준수 여부, 대출 조건과 내용 및 규모, 변제 계획, 담보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 상황, 성장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종합적인 판정해야 된다. 일반적인 내용을 적은 판례입니다. 다음으로 검사인을 살펴볼 텐데요. 아까 처음에 언급했듯이 검사인은 임시기 감사기관입니다. 검사인은 감사랑 달리 상설적인 기관은 아닌 거죠. 검사인은 회사 설립 절차 또는 업무나 재산 상태 등의 조사를 하는 임시 감사기관입니다. 검사인의 자격과 인원수 등의 상법에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검사인의 선임은 법원과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변태 설립의 경우, 신주 발행의 경우, 법원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경우, 신주 발행 시 현물 출자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이사가 청구한 경우, 주식회사가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 위반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판례는 막연한 사실만으로는 검사인 선임 청구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순히 일반적으로 그러한 의심이 간다는 정도의 막연한 것으로만, 그러니까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라는 의심이 간다. 이런 걸로는 선임 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검사인이 선임되면 소주주주가 회사의 업무나 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경우, 그러니까 주총에서 검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인데요. 소주주주가 회사의 업무나 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경우,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조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검사인은 임기가 없고 그 직무가 끝나면 임기가 종료됩니다.
검사인은 회사 이윤관계가 있고 또 이윤관계에 나오면 따라 나오는 게 이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고 마찬가지로 검사인은 악의 중과실로 인해 임무 혜택가 있으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제 외부 감사인 보겠습니다. 외부 감사인이란 회사로부터 독립한 감사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법이죠.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 감사를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보면 이제 외부 감사 대상 회사가 있습니다. 외부 감사 대상 회사는 주권 상장 법인, 또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 상장 법인이 되려는 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에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이제 대상이 주권 상장 법인이겠죠. 감사인의 자격 및 제한입니다. 감사인은 공인회계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이 이제 감사인이 되는데, 주권상장법인 등은 회계법인인 감사인만이 외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에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 업무를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제 보면은 주권상장법인 등인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 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계 감사 업무를 할 수 없게 외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감사인을 바꿔가면서 감사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죠. 이게 뭐 이렇게 회계법인과 이런 회사의 뭐 유착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죠. 이 내용들은 한번 보시고요. 감사반인 감사인은 법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에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 업무를 한 경우에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또 뭐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넘어가고요.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이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법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회사의 3개 사업연도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 선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의 권한 보겠습니다. 감사인은 언제든지 회사 및 해당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면 회사 및 관계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감사인의 이제 의무를 보면 감사 보고서 작성 의무가 가장 큰 거죠. 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기술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제 보면 여기에는 감사의 범위, 감사 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되고, 감사인은 감사 보고서에 회사 작성한 재무제표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 감사 참여 인원수, 감사 내용 및 소요 시간 등 외부 감사 실시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의무겠죠. 이거는 이 감사 보고서로 이제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이제 의사결정, 예를 들면 주주, 또 채권자, 회사 채권자들이 이제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 작성이 되게 중요한 거겠죠.
감사 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 회사의 회계 기록으로부터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던 감사 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 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를 작성해야 됩니다. 감사인은 감사 조서를 감사 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해야 되고 감사 조서를 위조, 변조, 훼손 및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부정행위 보고를 합니다. 감사인은 직무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회사의 감사나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 처리에 관하여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이것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또 감사인은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또 보고해야 됩니다. 예, 또 비밀 엄수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인은 이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 보고서 제출을 하는데요. 감사인은 이제 감사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 증권선물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또 주주총회 출석을 합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주주총회 등이 요구하면 주주총회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 등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합니다. 이제 그 회계법인의 사업보고 제출과 비치 및 공시인데요.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회계법인의 상호, 사업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보고서 품질 관리 관련 정보, 연차별 감사 투입 인력 및 시간, 이사의 보수, 이사의 징계 내역, 그 밖에 총론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감사 의견은 감사인이 회사를 감사하여 그 내용이 회계 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관한 감사 보고서에 표명한 의견입니다. 의견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이 있습니다. 적정 의견은 회사가 회계 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했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회사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반드시 이제 회사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 적정하다고 해서 회사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는 뜻은 아닌 거죠. 재무 제표를 잘 작성했고 자료도 잘 줬다라는 의미죠. 한정 의견. 감사 범위가 제한되고 회계 기준 위반 사항이 있었지만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까지 갈 수준 아니라는 뜻이고 회사가 이제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적정하고 이제 의견 거절인데 부적정은 회사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기업회계 기준 위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 표명하는 의견이고요.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 보고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반에 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기업 존립에 의문이 든다. 감사의 독립성 결여가 되었다. 이런 경우에 회계감사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로 감사 의견이 나오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도 상장 폐지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의견을 이제 제출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감사인의 책임.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 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위원회 등에 건의 또는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재무제표는 회사에서 작성해야 되는데 또 이 재무제표 작성에 관련된 자문은 이 감사인이 하면 안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행위를 하면 일정한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 거죠. 네,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고, 또한 그가 중요한 사항에 관해 감사보고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감사인이 감사반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 손해배상할 책임을 지며, 이 경우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으면 그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할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자는 법원이 규칙사유에 따라 정한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요건 한번 살펴보시고요. 판례는 이제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분식회계를 밝혀내지 못한 감사인에 대해서 그 분식회계의 결과로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2015-24128 판결인데요. 보면은 이제 한번 쭉 보면은 구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나 구자본시장법 등에 근거한 감사보고서의 거짓으로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의 경우, 손해액은 구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추정되고,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 등이나 감사인은 구자본시장법에 따라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와 사업보고서 등이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 인과관계의 부존재 증명은 직접적으로 문제된 사업보고서 등이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가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했다는 사실이나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감접적으로 문제된 사업보고서 등이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 경우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지 아니었다고 가정할 경우 예측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을 추정하고, 그 기대 수익률과 시장에 관측된 실제 수익률 차이인 초과 수익률을 추정치를 이용하여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둔 구자본시장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거짓 기재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등이나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이후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업보고서 등이나 감사보고서의 공시 이후 주식가격 형성이나 사업보고서 등이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가 공포된 이후 주식가격의 하락이 문제된 사업보고서 등이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이 손해액의 추정이 깨진다 라고 볼 수 없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정치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한번 그냥 살펴볼 만한 판례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손해배상금인데요. 요게 이제 보면은 소득세법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및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 소득에 해당해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이렇게 각종 여러 가지 소득 구분이 있는데, 지금 그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만일 회계법인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모두 과세 대상 소득인가?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여기서 이제 배상금이라는 것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라는 거죠. 그 명목료와를 불구하고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 예를 들면 1,000만 원짜리 계약을 했다. 네, 이 1,000만 원을 이 지급 자체, 1,000만 원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 1,000만 원에다가 이제 손해 100만 원을 추가로 준다면 그 100만 원에 대한
손해 100만 원에 대한 거라는 거죠.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 이 100만 원을 말하는 거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희약으로 반환받는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 금액을 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어, 안 된다는 거죠. 손해를 넘는 손해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손해를 넘는 손해나 이 실무적으로 이 손해를 넘는 손해나 소득세법에서 이 손해를 넘는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실무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이제 현실적인 손해를 전부하기 위해 지급된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1,000만 원 계약했는데 1,000만 원 그 손해를 전부해 주는 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은 과세 대상이라고 보는 거죠. 이 판례는 기억을 해 놓으시면 유용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쓰이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숙지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료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되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보면 매수인 측의 채무 불이행으로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것이 현실적인 손해를 전부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 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나, 아까 예에서 이제 1,000만 원 계약을 했는데 1,000만 원 그냥 받으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 1,000만 원을 넘어서 지급된 것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러니까 대법원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2심에서 사실 판단된 부분, 어떤 이게 사실이고 이게 거짓이고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채택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심이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을 인정한 다음, 이제 원고가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다 뺏었다는 거죠. 몰취한 외에도 소개비 명목으로 더 지급받은 9억이 있는데 9억 부분은 원고의 현실적 손해를 전부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아니다 라고 판단했는데, 이게 맞다는 거죠. 위약금, 그러니까 위약금 받고 채무불이행에서 위약금을 받았는데, 그러한 이제 손해를 전부하는 위약금을 받았는데 그 외에도 소개비 명목으로 9억을 받았다는 것은 초과한다는 거죠. 그게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 부분입니다.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거죠. 법인은 이제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됩니다. 신고할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이제 각 항목들을 다 이제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죠. 이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편 이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정하는 법령에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 이제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조정반으로서 법령으로 이제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 조정반이라는 것은 이제 대표자를 선임하여 국세청장에, 그러니까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또 세무법인, 회계법인을 말하는데 이 변호사가 빠져 있습니다. 이제 이 변호사가 포함될 것이냐라는 다툼이 있었는데 이 다툼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그 다툼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쭉 이제 나와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과 관련돼서 이제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이제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사의 직무에 해당하죠. 이제 세무사나 이제 변호사 영역이 아닌 거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은 세무사의 이제 주된 업무죠.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 위촉 등에 의해서 소송에 관한 행위, 또 행정처분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합니다.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청구는 할 수 있는데 뭐 이의신청, 세무서에 하는 이의신청, 또 국세청에 하는 심사청구, 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 이 행정심 단계에서는 할 수 있는데 소송은 할 수 없죠. 이게 변호사들이 하는 것이죠. 네, 이제 절세, 조세회피, 탈세, 이제 이거는 이제 실무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개념입니다. 뭐 이게 딱 떨어지게 그 기준이 딱 나눠지지는 않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절세, 조세회피, 그다음에 탈세를 이제 이렇게 나눈다는 건 설명인데요. 절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세법 규정을 지키면서 세금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맞게끔 하는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예, 세법은 이제 세금 부과하는 규정뿐만 아니라 비과세나 감면 규정이 있는데 특히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납세 신청에 따라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세 특례를 제한한다라고 의미가 있어서 마치 이제 조세의 특례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것 같은 법인데도 내용들은 보면은 다 이런 비과세 감면 규정이라서 혜택을 주는 규정들을 주로 이루는 법입니다. 이제 이런 법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줄이는 거죠. 또 시기 조절해서 법에 따라 세금을 줄이는 거죠. 이걸 절세라는 거 하고 있고요. 조세피란 이제 절세와 동일한 점은 그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세법 규정의 미비나 흠결을 악용하고 남용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막기 위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이제 그 법인세나 소득세에 나와 있는 건데 이런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 자체를 부인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대상이 되고 그 외의 것들은 현재 세법상으로는 합법적인 거죠. 하지만 부당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탈세. 탈세는 이제 법을 위반해서 세금을 줄이는 거죠. 조세범 처벌법 3조가 이제 이런 그 이 탈세 유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면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또 형사적으로도 조세범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한번 뭐 이중장부의 작성, 뭐 거짓 증빙이나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치,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계에 의한 행위, 부정한 행위를 이러한 행위 등을 해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국세기본법을 보면은 판례가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이고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국세기본법 공부하시면서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력인의 처벌, 그러니까 이러한 그 조세 회피나 탈세는 이제 이런 세법의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인이 알 수 없죠. 보통의 경우는 세법의 전문가들이 많이 이 부분에 가담해서 그 탈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조세법원처벌법 9조에서는 성실신고 방해죄라는 것을 두어서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또는 조세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피나 탈세에 관련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도 처벌될 수 있죠. 지금 이 부분은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 자격사들이 조심해야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행위이죠. 예. 예, 지금까지 이제 감사와 그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봤습니다. 한번 교재 내용 다시 한번 숙지하시면 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